이 노래는 남북 평화를 위한 희망의 노래입니다. 함께하는 평화, 함께하는 미래, 국민의 방송 KBS. 일부 유치원들이 정부가 매달 지원하는 교사 처우 개선비를 부정수급하기 위해 가짜 교사를 등록해 돈을 챙겨온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유치원만 수백 곳에 달합니다. 서울의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방조한 교사가 무려 12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학생을 챙겨야 할 담임교사가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때렸습니다. 한 프랑스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서면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김부선 씨가 주장한 신체 부위의 점에 대한 신체 검증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점이나 수술 흔적이 없다는 소견을 냈지만 김부선 씨 측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30대 어린이집 여교사가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이른바 맘카페에 신상이 유포된 뒤 극심한 비난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한 신상 털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사립 유치원들 비리는 회계 부정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KBS가 오늘 새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유치원 보육교사들에게 지원해주는 교사 처우 개선비를 부당 수령한 사례가 수백 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가짜로 보육교사를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규모가 수도권에서만 수억 원에 이르는데 전국으로 확대하면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박예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이 유치원은 2016년 2,250만 원을 국가에 반납했습니다.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해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주는 교사 처우 개선비를 부당하게 타냈다 적발된 겁니다. 잠깐 수업하는 강사 등을 교사인 것처럼 등록한 게 교육청 점검에서 드러났습니다. 어쨌거나 그건 저희한테는 아픈 기업이라 말씀드렸고 자하사님한테 상업 말씀 다 드렸어요. 저희가 그거는 다 보내드렸고 그건 깨끗하게 다 처리했기 때문에. 이 유치원도 교사 처우 개선비를 부당 수령했습니다. 심지어 2016년에 적발돼 1,600여만 원을 토해내고도 1년 뒤 또 부당 수령으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 1명에 수당과 인건비 보조금 등으로 한 달에 59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교사 처우 개선비를 부당 수령에 적발된 사립유치원이 경기도에서 5년 동안 376곳, 금액은 3억 4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서울에서는 2년 동안 1억 5천만 원을 타낸 게 적발됐습니다. 인천에서는 4년 동안 15곳이 적발됐는데 액수는 3,300만 원이었습니다. 행정교사나 강사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가짜 교사로 내세운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적발된 내용들도 보면은 그 전체에 대한 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도 필요하고요. 관련된 법 개정도 필요하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에 이어 정부 보조금의 무분별한 수령 문제까지 그 규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KBS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사립 유치원들 비리는 특별 감사까지 갈 것도 없이 교육청에서 해마다 이루어지는 정기 점검을 통해서 끊임없이 적발돼 왔습니다. 상습적인 비리를 근절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그동안 교육당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어서 김수현 기자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교육청의 누리과정 지원금 부당수급 점검 자료입니다. 원화가 결석하는 등 출석 일수를 채우지 않고도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은 사례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특정 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매년 이루어지는 정기 점검인데도 똑같은 비위가 번번이 적발됐습니다. 해마다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기까지 적발이 이어져 유형별로 나눌 수 있을 정도입니다. 2012년 누리과정이 도입된 뒤 사립유치원의 국고가 대규모로 투입됐지만 이를 관리할 회계 시스템 등의 도입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사립유치원의 로비를 받아가지고 해결을 못했는지, 정부가 무능해서 해결을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책임은 관리를 해야 될 정부에 있고 그걸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한 국회가 책임이 있다 이거죠. 과도한 유치원비 인상도 매년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교육청 가이드라인보다 유치원비를 더 많이 올리거나 공시는 적게 해놓고 더 많은 돈을 걷기도 합니다. 부모의 부담만 더 커진 건데 점검에서 적발돼도 정부 돈이 아닌 만큼 환수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들부들 떨리죠. 골고루 잡혀있기 때문에 유치원만 보냈으면 감사한 거예요. 선택권이 없어요. 병들 보내고 싶어도 많이 뽑지도 않고. 전국 유치원 아이들의 75%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 교육당국이 말뿐인 점검과 감사만 반복하면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학생 폭행 관련 소식입니다. 서울 교남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교사는 바로 학부모들이 가장 믿고 맡겼던 담임교사였습니다. CCTV로 확인된 폭행만 석 달 동안 13차례나 됐습니다. 경찰은 담임교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최은진 기자입니다. 교남학교에서 폭행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 7월 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교사가 학생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교육청이 특별장악에 나섰지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2시간 동안 뭐 하셨을까요? 교장실에서 차 마시면서 티타임 하셨나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건 상습적인 폭행이었습니다. 경찰은 5월부터 석 달 동안 16대의 CCTV에 찍힌 영상을 분석해 교사들이 학생 2명을 13차례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직접 폭행한 교사가 9명, 방조한 교사는 3명이었습니다. 경찰은 폭행 정도가 가장 심한 담임교사 이모 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발로 차고 이러는 것도 담임선생님이고요. 18일가량 된 그 상습적인 건 다 담임이에요. 배신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일부 교사들은 장애 학생들을 통제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경찰이 넘긴 CCTV가 재생되지 않아 영장 보완을 요청했고 경찰은 내일 다시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장애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인권 유린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장애 특성에 따라서 종종 나타나는 일부 공격적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물리력 사용이 불가피했다는 게 학교 측 항변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지침이 있었지만은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어서 문예슬 기자입니다. 아이들을 때리고 가두고 벌을 줍니다. 선생님들을 시켰으니까 괜찮나 보다 하고 아이고 시킨 것 같아요. 실제 폭력을 쓴 건 사회복무요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인강학교에선 교사의 학생 폭행 사건이 불거져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쌍방폭행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끝났습니다. 장애 특성으로 보이는 공격 행동을 통제하다 생긴 일이란 겁니다. 학부모들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뒤늦게 학폭위를 다시 열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선생님들 그렇게 하는 거 방치를 하다 보니 이 상황까지 벌어진 게 아니라 싶어요. 지적장애 학생의 경우 친구나 교사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공격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 행동 때문에 특수학교 안에서의 물리력 사용은 묵인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어난 특수학교 폭행 사건들은 훈육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집착등이 있으니까 교실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를 교실만 들어가면 이제 아이를 그렇게 폭행을 했던 거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는 문제행동 중재 매뉴얼을 만들어 특수학교에 배포했는데 이 역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기록하고 분석하라고 돼 있는데 정작 통제 불가능한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없습니다.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만들었지만 강제성이 없어 원하지 않으면 듣지 않아도 됩니다. 행동중재 잘하는 선생님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시는 방법들을 관찰하고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건 그냥 외국에 나와 있는 걸 가져다가 결국 학교도 교육부도 아이들을 지켜주지 않는 사이 학부모들이 직접 감시에 나섰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하루아침에 우리 아이들 손대면 안 되겠다 이런 거는 저희는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어느 순간 또 욱해서 손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KBS 뉴스 문희슬입니다. 전남 목포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지가 사전 유출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시험지가 유출되기 이전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시험지가 또 유출됐던 것으로 확인돼서 시험지 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송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간고사를 앞두고 2학년 심화반 자습실에서 발견된 영어 시험지입니다.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춰본 흔적이 있습니다. 영어 교사들이 출제한 시험지 가운데 하나가 유출된 겁니다. 변별력을 가늠할 수 있는 문항의 번호까지 적혀 있습니다. 배점이 가장 높았던 부분도 그렇고 7, 8, 9라고 적었던 문제들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영향력 있는 그런 것들을 주도하시니까 그럴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학교 측은 이 같은 정황에 대해서 전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2학년 A군이 교무실 컴퓨터에서 출력한 시험지를 유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교육청에 보고했습니다. 그 메모에 들어가 있던 숫자들의 의미는 학교에서는 파악을 안 해보셨던 거고. 네, 그냥 글자로만 누가 끄집거리는 글자로만 그 아이가 공부하다가 뭘 썼다라고 생각을 하지 우리가 그건 의심하는 뭐. 그런데 A군이 시험지를 출력한 건 문제의 시험지가 발견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익명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다른 날 다른 경로로 시험지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도 학교에 감사반을 보내 시험지 관리 감독과 사후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공식 제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제재 완화가 비핵화를 더 빨리 끌어내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구상을 전했는데요. 곧 영국 총리와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정상과 만나 대북 제재 완화를 공식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면서도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는 판단이 선다면 일부 제재를 풀어 비핵화 촉진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한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제재 유지 입장을 강력히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가 완결되기 전이라도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해 비핵화 속도를 높이자는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하면서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먼저 강조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de démantèlement de ses programmes nucléaires et balistiques. Dans l'attente, les sanctions adoptées par le Conseil de sécurité des Nations Unies s'appliqueront.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또 다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 메이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를 지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상을 모두 만나는 셈입니다. 비핵화 촉진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 카드를 꺼내든 문 대통령은 남은 순방 기간 이 구상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호응을 얻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남과 북 군 당국과 유엔군 사령부가 오늘 사상 처음으로 3자 협의체 회의를 열어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측이 유엔사의 일원으로 군사정전위원회에 참가한 적은 있었으나 유엔사와는 별도의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해 3자 회의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JSA 지뢰 제거 상황과 화기 철수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비무장화가 완료되면 판문점을 찾는 관광객들은 군사 분계선을 넘어 JSA 내부의 남북 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자진해서 신체 검증에 나섰습니다. 여배우 김부선 씨가 주장한 특정 부위의 점과 관련한 검증인데 점의 흔적이 없다는 전문가 소견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임명규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주대병원에 들어섰습니다. 병원에서 이 지사의 특정 부위 점 유무를 확인하는 소위 신체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한 명씩 참여해 7분간 검사했습니다. 의료진의 소견은 점이나 레이저 시술 흔적, 수술적 절제 후 봉합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검증은 이 지사 측의 요청으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사가 SNS를 통해 경찰 요청이 있으면 확인하겠다고 한 바로 다음 날 진행됐습니다. 자연인 이재명에겐 매우 참담하고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공인으로서 도지사로서 책무를 다하고자 검증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부선 씨 측은 일방적인 신체 검증은 의미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소장에 없는 걸 검증해도 증거로서 가치는 없다는 겁니다. 지방선거 과정에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은 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 지금 해당 녹음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던 공지영 작가도 SNS를 통해 셀프 검증은 해경군 김씨 문제에 집중된 여론을 물타게 하는 행위라는 글을 공유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19일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이번 검증이 이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논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또 다른 의혹, 해경군 김씨 트위터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 왔는데요. 오늘은 이 계정의 주인이라는 얘기가 있었던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운전기사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을 전후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자처하는 트위터입니다. 전직 대통령과 다른 후보 등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계정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이재명 지사의 전 운전기사 A씨를 소환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의 팬카페 운영자가 경찰 조사에서 과거 이 지사의 운전기사와 통화해보니 자신이 계정주라고 밝혔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내가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비쳤는데 막상 경찰서에와 6시간에 걸쳐 받은 조사에서는 본인이 계정주라는 걸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트위터 계정 이름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영문 이름 약자와 동일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경군 김씨라고 칭하며 이 지사 부인이 계정 주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 지사는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이 트위터 계정은 집사람이 하던 게 아닙니다. 집사람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을 모니터링 정도 해주던 사람이고 실제로 본인은 전혀 트위터를 하지 않아요. 경찰은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아동을 학대했다고 의심을 받은 한 어린이집 여교사가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확인된 사실도 아닌데 온라인상에선 이미 죄인이 됐고 무차별적인 비난에 신상 털기까지 이뤄지며 결국 비극이 됐습니다. 보도에 염기석 기자입니다. 경기 김포시의 한 어린이집.
이곳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37살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지난 13일 오전 2시 50분쯤. 자신이 살던 아파트 14층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인솔 아동들을 데리고 인천의 한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이때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아동 한 명을 제지했고 이를 본 시민 한 명이 아동 학대로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자는 인터넷상의 이른바 맘카페에 이 사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확대 재생산돼 다른 맘카페로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보육교사를 비난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 이름과 교사 실명까지 공개했습니다.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던 A씨는 어린이집과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힘들었다는 말은 해요. 동료 교사들은 올해 말 결혼을 앞두고 있던 A씨를 성실한 교사로 기억합니다. 자기 일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하거나 하는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속에서 정말 필요하신 분?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해당 맘카페에는 뒤늦게 고인의 명복을 빈다, 추모한다, 죄송하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너무 애로사항이 뭐냐면 확실한 근거도 없이 일단 올려요. 그리고 아니면 말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분별한 신상 털기를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염승입니다. 한 시민이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50분 동안 추격전을 펼쳤습니다.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뒤늦게 나타나 결국 음주 차량의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시민이 직접 음주운전자를 쫓아가 경찰에게 넘긴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경찰의 대응이 아쉽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가 좌우로 비틀거립니다. 다른 차량과 부딪힐 뻔한 순간이 계속 이어집니다.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차량입니다. 김찬수 씨는 퇴근길에 이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 신고와 함께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최초 신고 시각은 밤 9시 45분. 음주운전 좀 의심 차량이 있어가지고요. 네, 차량 번호 보이세요? 다른 차량을 들이받을까 우려한 김찬수 씨는 차량을 계속 쫓았습니다. 국도로 빠져나간 운전자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나와 용변까지 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서해안, 영동고속도로까지 추격전은 계속됐습니다. 김 씨는 운전하면서 경찰에 계속 상황을 전해줬습니다. 지금 아직도 순찰차가 안 보인단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시속 100km로 가고 있고요. 사고 나지 않게 무리하게 쫓지는 마시고요. 30분 넘게 오고 있는데 경찰은 한 번도 안 보였어요. 추격은 50분간 이어졌고 곧 끝날 것 같았습니다. 전화 끊겼습니다. 드셨습니까요? 예, 신고자분 장시간 통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순찰차, 고속도로 순찰차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음주 차량은 갑자기 졸음 쉼터로 들어가면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시민이 계속 경찰에 연락하면서 50km 넘게 추격을 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 사이에 이제 오실 줄 알았는데 그 시간 제가 5분 동안 이 운전자를 서서 지켜보는 그런 과정에도 안 오셨으니까요. 사고 차량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47%,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추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추격을 하고 있다 그랬으면 계속 추격을 했겠죠. 근데 이제 고속도로상에서는 배치는 돼 있지만 발견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민감용 경찰청장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시민이 신고한 음주 차량 추격을 소홀히 한 관할 경찰에 엄중 경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편안한 안식처이면서도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성공의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일까? 직접 여쭤봤습니다. 학자금 대출 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사회 나오자마자 빚으로 시작을 했어요. 3%라고 포기하는 친구들 많아요. 집 사는 걸 포기하고. 형편이 안 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큰 딸을 보내면서 쉽게 못 받아주는 게 사는 거 보면 애처롭고 부모로서 미안하죠. 저당해가지고 그걸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그것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 아들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절대 그 생각은 안 했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집에 대한 애착이 남다릅니다. 10명 가운데 8명이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빚내서 집 사고 버는 돈 상당 부분을 대출금 갚는 데 쓰다 보니 젊어서는 대출금 갚느라, 나이 들어서는 이 집을 이고 사느라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평생 내 집에 갇혀 사는 서민들 현실을 먼저 김나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대 직장인 윤상혁 씨는 3년 전 결혼하면서 서울에 80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이자와 원금까지 매달 110만 원씩을 갚고 있지만 아직도 대출이 1억 넘게 남았습니다. 맞벌이라도 할지라도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기 갖는 부분도 사실 좀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우리나라 신혼부부가 첫 집 장만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6.8년이라지만 집값이 비싼 서울에선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거액의 빚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대출금을 다 갚고 나면 집에 대한 애착은 더 각별해집니다. 빚을 갚는데 한 10여 년 걸려서 갚으니까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그 집을 사가지고도 안방은 제가 못 들어갔어요. 세를 주고요, 안방은. 은퇴 뒤 소득은 줄고 재산은 집 한 채에 묶여 있어 국민연금 등으로만 충당하기엔 생활비가 빠듯할 때가 있습니다. 무이자 환불해 주니까 사실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하게 되면 그 한 80여, 90여만 원 타는 데서 그 빵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 노인 4명 중 3명은 자기 소유의 집에 살고 있지만 절반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이 노후 대비책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률도 전체 대상자 중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데다 노년층에겐 집이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이 여전한 탓입니다. 주택연금 제도가 있습니다만 매우 제한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집을 공공이 매입을 하여 다시 그것을 현금화하여 되돌려주는 리즈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생 집이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의 씁쓸한 현실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이렇게 큰 빚을 져가며 평생 모은 돈을 집에만 쏟아붓지 않도록 이제는 집을 사는 곳에서 사는 곳으로 집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젊어서 마련한 내 집으로 노후 대비까지 함께 해결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건지 오대성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4년 전 결혼한 한 신혼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 113제곱미터짜리 아파트에서 2 자녀와 함께 삽니다. 분양가는 우리 돈 약 3억 1천만 원. 부부 한 달 소득이 300만 원 정도지만 집을 사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Most our own space. We also have, like you said, we don't have to worry about rent. We have every month we can focus on other expenses because our CPF covers most of our housing. 중앙연금기금 CPF는 우리 국민연금과 비슷한데 월급의 20%는 근로자가, 16%는 고용주가 납부합니다. 한국보다 부담률이 훨씬 높지만 그만큼 혜택도 큽니다. 이 부부는 집을 살 때 CPF에 그간 냈던 돈을 선수금으로 활용했습니다. 추가로 낼 돈은 25년간 2%대의 저금리가 붙어 연금에서 자동 납부됩니다. 따로 대출이 필요 없다 보니 싱가포르에선 결혼 4년 정도면 대부분 집장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입한 주택은 노후에는 생계수단이 됩니다. 이곳은 지난해 싱가포르 최초로 지어진 은퇴자 전용 공공아파트입니다. 병원은 물론이고 식당과 같은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기존 집을 처분하고 이사온 고령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부도 자녀들이 독립한 뒤 40제곱미터의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집 크기를 줄여 생긴 차액은 조금씩 생활비로 빼 씁니다. 물론 매달 연금도 나옵니다. Come in helpful for children's education, for holidays, and for savings, and for our own personal use. 이렇게 주택정책과 연금정책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 생애 모든 나이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Make home ownership easier for low and medium income household. So that's the reason why the CPF and HDB two policy become so closely integrated.
and to support the affordable housing kind of policy in Singapore.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집은 삶의 공간인 거주 수단이자 노후 생계를 아우르는 주거복지가 실현되는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히말라야에서 코리안 루트 개척에 나섰다가 숨진 고 김창호 대장 원정대 시신 5구가 오늘 밤 고국으로 출발해서 내일 오전에 도착합니다. 구르자 히말 원정을 시작한 지 꼭 일주일 만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용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팔 트리부반 국립대학병원. 영안실에 안치된 한국인 원정대 시신이 관에 실려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구르자 히말 원정 일주일째, 고 김창호 대장과 대원들의 네팔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현지 교민들은 마지막 가는 길에 인사를 올립니다. 네팔 현지인들도 불교 전통 방식으로 예를 갖춰 추모합니다. 네팔 정부와 산악연맹의 요청으로 사망한 한국인 원정대에 운구전 추모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They have done great job. They tried great job, but they lose their life. For that, we express from the government of Nepal great sorrow to them. 이에 앞서 고 김창호 대장 일행과 함께 원정에 나섰던 네팔인 사망자들에 대한 합동 화장식도 거행됐습니다. 화장된 유해는 히말라야에 뿌려질 예정입니다. 어젯밤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한 외교부 신속 대응팀은 현지 추모 행사를 조율했고 시신 방부 처리 확인서 발급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창호 대장을 비롯한 5분의 마지막 길이 편안하게 영면하게 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네팔 측과 시신을 화장하는 대신 이례적으로 국외로 운구하는 관련 절차 협의도 끝냈습니다. 추모 행사 직후 네팔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시신 5구는 국내 항공편에 실려 내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팔 카트만두 현지에서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카카오가 오늘 내놓은 카풀 운전자 전용 앱입니다. 이 앱으로 기사를 모집해 곧 본격적인 카풀 서비스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카카오 카풀은 출퇴근 시간에 방향이나 목적지가 같은 차량 이용자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택시업계는 택시 손님을 빼앗을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모레는 3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항의 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지만 법 조항 해석 등을 놓고 양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차정인 기자가 짚어봅니다.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건 관련 법 조항의 해석입니다. 현행법상 자가용 차량으로는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것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출퇴근 때는 예외입니다. 이 조항은 1994년 교통 혼잡 해소 등을 위해 카풀을 장려하기 위해 개정됐습니다. 카카오는 이 때문에 카풀 서비스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카풀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현재도 동호회도 있고 기존 카풀 중개업체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 부분을 해결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반면 택시업계는 카카오 측의 해석은 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사실상 종일 카풀 운영이 가능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카풀업체에서는 24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 된다면은 이제 업 자체가 거의 면허제로 지금 운영되는 업 자체가 이제 그 존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가 카풀을 24시간 허용하되 하루 운영 횟수를 출퇴근 시 2차례로 제한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거부됐습니다. 결국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부가 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 사이드에서 어떻게 중재를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나라 카풀 시장의 성패가 좌우가 될 것 같고요. 혁신 성장의 모델이다. 택시 산업에 대한 위협이다. 정부가 양측 이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KBS 한국방송이 박근혜 정부 시절 사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정 모임을 만들어 미가입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고 이를 비판한 기자를 부당 전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모두 KBS의 보도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분석됐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KBS가 대규모 투자를 한 영화 인천 상륙작전. 부장의 과도한 홍보성 기사 요구에 의견을 제시했던 평기자 2명에게 감봉 2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유는 지시 이행 거부, 제작의 자율성은 훼손됐습니다. 간부가 결성을 주도한 단체를 비판한 기자는 지방으로 전출됐습니다. 정부의 성주 사드 배치에 대한 비판 보도는 징계로 이어지고 시사기획창 훈장 2부는 불방됐습니다.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발표한 지난 2년간 공정성 훼손 사례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작 자율성이라든지 기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막히고 결국은 보도국 내부가 지식 상태에 이르게 되고 공정성 훼손을 비판하는 기자들을 억압하기 위해 당시 보도국장 등이 주도한 것이 이른바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입니다. 보도본부 수뇌부는 비고란에 모임 가입 여부를 표시하고 가입자에게는 인사특혜를 줬고 상대적으로 미가입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사실상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선발된 특파원 12명 가운데 10명, 보직자 60명 가운데 53명이 이 모임 참여자였다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그리고 제도적 보완 장치가 KBS의 미래를 다시 여는데, 그리고 온전히 공영방송답게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위원회는 지난 넉 달간은 징계 시효 2년이 넘지 않은 사안을 조사했다며 공정성 회복 차원에서 시효가 지났더라도 끝까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원의 친인척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으로 일단 입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특혜를 누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홍하경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무기계약직 1,2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가운데 8%가 넘는 108명의 명단입니다. 모두 정규직 직원의 친인척들입니다. 직원의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고 형제와 배우자, 부모, 오촌까지 친인척 범위도 다양합니다. 정규직은 5단계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만 무기계약직은 3단계로 비교적 간단합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친인척 재직 현황을 받아 공개한 자유한국당은 이런 채용 방식이 특혜이자 고용세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공정 수준을 넘어서 일종의 일자리 약탈 행위이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먼저 청산되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특히 108명 가운데 60%는 2016년 구의역 사고 뒤에 입사했습니다. 무기직으로 입사하면 곧 정규직으로 바뀔 것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은 또 이 같은 친인척 재직 현황이 직원의 11.2%만 응답한 조사 결과여서 실제로는 해당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상적인 공채라든가 선발 과정을 통해서 무기 업무직을 선발을 했고요. 무기 업무직 선발 이후에 올해 3월 1일 날 정규직으로 전환한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조사의 응답률이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달리 99.8%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1층에 벽이 없이 기둥만 세운 건물 구조를 필로티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11월 포항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 필로티 건물의 피해가 극히 컸습니다. 확인해보니 설계도와는 다르게 부실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리도 받았지만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기둥이 무너져 철근이 드러나고 건물이 기울어진 곳도 있습니다. 지진 당시 필로티 건물 40동이 이렇게 붕괴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벽 없이 기둥만으로 떠받치는 건물 특성탄만이 아니었습니다. 철골이 드러난 필로티 건물 20여 곳에서 설계도와는 달리 가로 띠철근이 없었습니다. 상부하고 하부 15cm 간격을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잘못했다는 거예요. 2.6m 기둥 중 드러난 4분의 1 부분에서만 띠철근이 적어도 3개 보이지 않습니다. 안쪽에서 잡아줘야 할 보강철근도 3개 중 2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설치된 보강철근도 규정대로 구부리지 않아 견디는 힘이 약해졌습니다. 지진이나 행력이 왔을 때 그 좌우로
힘을 받을 때 저항하는 철근인데 그 핵심적인 철근을 3분의 1 정도밖에 시공이 안 됐고. 붉은 벽돌이 무너져 내린 빌라에는 외벽과 내벽을 이어주는 철근이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설계도면과 다른 부실 시공입니다. 감리대에라도 걸러졌어야 하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2016년 이전에 지었거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감리업체를 지정하다 보니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공영 감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제대로 감리가 이루어지면은 그런 부실 건축물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고 이후에야 모든 주택의 감리업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영감리를 도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직접 운전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피부 생각하면 이때도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볕이 강한 시간대도 아니고 운전 시간이 길지 않아도 햇빛에 노출된 얼굴 반쪽이 더 빨리 손상된다고 합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28년간 화물차 운전을 한 69살 남성의 얼굴입니다. 매일 햇빛에 드러난 얼굴 왼쪽이 훨씬 더 늙어 보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만 잠시 운전하는 경우엔 어떨까? 고대 안암병원이 직업 운전자가 아닌 5, 60대 출퇴근 운전자 15명을 조사했더니 얼굴 좌우의 피부 손상 정도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오른쪽보다 왼쪽, 특히 눈 아래와 관자놀이 부위에 색소 침착과 주름이 훨씬 많이 생겼습니다. 하루 30분을 차로 출퇴근하는 30대 남성의 빛 노출 부위를 확인해봤습니다. 눈 아래와 코, 턱에 주로 햇살이 집중됩니다. 피부 검사를 해보니 왼쪽 얼굴의 색소 침착률이 23%로 오른쪽보다 더 높습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 때는 운전 시간도 길지 않고 자외선도 세지 않은 시간이어서 방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고도가 낮아서 화장이 긴 가시광선과 적외선이 차창을 뚫고 침투하기엔 오히려 좋은 조건입니다. 특히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열 에너지를 많이 내게 되거든요. 이런 열 손상에 의해서도 피부 진피층에 콜라겐 같은 것들이 변성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장기간 그런 적외선을 받게 되면 이제 피부가 노화되는. 피부 손상을 줄이려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운전 중에도 통풍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넓게 가리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19시간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귀가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오후 검찰에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법관들을